강승원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책임연구원 모시고요. 시장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참. 자, 오늘은 우리 강 팀장님 1시간이 확보됐습니다. 네. 원 없이 풀어놓으시고. 예.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미리 이제 귀띔을 드리자면은 오늘 우리 강성원 팀장께서는 주제가 결연한 연준, 침체를 불사한다. 물론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네. 약간 저도 예습을 하고 왔어요. 오늘 발표하실 자료를. 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조금은 걱정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이게 이분들이 지금 우리 강성원 팀장님도 그렇고 2주 전에 우리 채권하시는 분 두 분 모셔놓고 원래 좀 채권 쪽은 원래 좀 그래요. 왜 이렇게 비관적이신 거예요? 다들. 그래도 오늘 또 기대하셔도 돼. 그래요? 2부에서 네. 우리 한상원 박사님 그동안에 이렇게 뭐 우리 인포맥스뿐만 아니라 몇몇 매체에서 한 박사님 나가셨던 거는 뭐 엄청난 조회수를 올렸는데 겁나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트리플 붕괴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오늘은 살짝 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금 2부에서는 이렇게 좀 뻥 뚫리는 느낌도 한번 받아볼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강 팀장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데 시장이나 연준이나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 개인적으로 네. 경기 침체가 이제 온다 안 온다는 그렇게 건설적인 논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적인 논의. 사실 침체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 경기 침체가 뭐 여러 가지 방법론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침체냐 아니냐는 저는 그렇게 건설적인 논의 아닌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침체가 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연준이 여기서 도와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연말에는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시장 망가지니까 연준이 바로 동결, 보험료 금리 인하까지 가는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굉장히 빠르게 연준이 도와줬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과연 그렇게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네. 당장 장단기 역전되어 있는데 내일 75bp 인상 예상되어 있고 저희는 9월 달에도 50bp를 보고 있고 9월 달에 그 QT 규모도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정책 당국이 도와줄 생각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저희들의 시각은 침체를 보고 있지만 네. 경기 침체를 일단은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과한 뭐 판단이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그래서 요즘 드리냐면 침체는 올 것 같다. 조금 더 중요한 논의는 어떤 침체를 우리가 겪게 될 거냐. 이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세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시지만 그거를 저희가 겪지 않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볼 때 조금 더 중요한 판단은 리세션이 진짜 오는 건지 아니면은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의 위기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는 주택시장까지 막 급락하면서 복합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단어도 리세션이 아니에요. 금융위기는 정확히 말하면 그레이트 리세션이고 대공황은 디프레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IT 버블 같은 마일드한 리세션이 올 건지 복합위기가 올 건지 이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마일드한 리세션 정도를 보는 거고 마일드한 리세션을 연준이 유도해서 물가를 잡아내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주택 가격도 꺾인다 하지만 미국도 주택 공급도 굉장히 지금 절벽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가치 절벽이면 가격이 급락하진 않잖아요. 네. 주택 가격이 급락하지 않으면 금융위기 때와 같은 복합위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네. 굉장히 마일드하게 갈 거고 거기다 요거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네. 연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까닭은 실제로 리세션이 온다 손 치더라도 감당 못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가 불황이 정말 장기 불황형이 되려면 그러니까 다들 엄청난 공포를 조장하는 게 불황이라고 하면 뭔가 장기 불황형 갖고 잃어버린 20년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장기 불황형 침체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게 재고가 무지하게 많거나 아니면 예전에 리차드 쿠가 얘기했던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져 있거나 근데 여기 왼쪽 차트 대차대조표 불황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빚이 워낙 많아서 경기가 안 좋은데 빚 갚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가계와 기업이 빚이 엄청 많아. 그럼 경기도 안 되고 빚 갚으니까 소비도 투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도와줘도 전혀 무용하다라고 했던 게 리처드 쿠 아저씨가 썼던 거고 굉장히 유명했던 논리인데 9페이지 여기 왼쪽 차트 봐주시면 지금 미국의 소매 재고 판매 비율은 역사상 저점이고요. 미국의 GDP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후에 쭉 딜레버리징을 해왔어요. 소매 재고예요? 왼쪽 거? 네. 재고랑 판매 배율입니다. 비율. 비율.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침체가 옵니다. 올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진짜 한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오히려 이것 통해서 물가를 잡을 거고 리세션은 말도 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전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최악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차악은 마일드한 리세션을 통한 시장 정상화. 연준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뷰고요. 이런 저 아까 보신 왼쪽 차트에 보면 지금 재고가 많다고 그 돈나무 누나 그 내가 45년 경력에 처음 봤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 저기 보면 이제 재고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고의 절대 레벨은 많아요. 네, 근데 판매 대비 쌓여 있는 것이 많은가에 그쵸.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재고가 엄청 많아서 이거 다 떨 때까지 계속해서 기업들이 투자 줄이고 고용 줄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은 것도 맞고요. 근데 저 표를 보면 만약에 저기서 소매 판매가 지금 사실 연준이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 지표는 위로 치솟을 수 있는 올 것도 수 아니에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연준이 수요를 줄이기 전부터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소비를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버퍼가 있는 상태에서 수요를 둔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치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도한 게 굉장히 잘못된 오판이라고도 많이 보시는 이유가 경기 침체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데 그런 논리가 나오려면 이번 침체가 장기 불황형 침체가 된다거나 뭐 되게 복합위기까지 가야 될 텐데 뭐 복합위기로 가기에는 나름대로 미국의 주택시장에 버티고 있고 그 재고 그 판매 대비 재고 비중이나 GDP 대비 가계부채가 건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침체는 오더라도 마일드한 리세션 정도에서 그친다면 경기 침체가 과연 어떤 침체가 올 거냐에 대한 정의를 먼저 그렇게 내리고 난다면 막상 그런 프레임에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유도해서 물가 잡겠다?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연준이 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과도하게 무언가가 막 수요도 많고 공급도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런 상황을 연준이 이제 침체를 조금 유발함으로써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조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모든 투자자들. 무섭지. 침체라고 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은 안 겪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시장이 성장을 해왔던 것이고 네. 가끔 저희가 진짜로 크게 헛발을 디뎠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위기 형태였나 아니면 진짜 거시경제학이 정립이 안 돼 있었던 대공황 때나 뭐 이런 것들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 맞을 매를 맞게 되는데 그걸 조금 연준이 빨리 맞게 하는 형태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뭐 채권쟁이들의 엄청나게 과도한 비관론인가 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 뭐 이렇게 지수 선물이 나스닥이나 이런 네. 쪽에 미국 네. FOMC 몇 시간 후면 결과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길길이 뛰죠? 혹시 박찬님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그 사실 나스닥 선물 올라간 거는 그 알파벳, MS 실적 발표하고 네, 시간으로 오르고 있어서 시간외로 생각보다 알파벳이 실적이 나쁘지 않다. 예상보다는 좋다?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데요. 그 낮은 게 매출이나 이익이 떨어진 게 그러니까 달러 강세, 달러 강세의 영향 받은 것만큼 아주 소폭 적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주가는 엄청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 스냅이 40% 빠졌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그래서 알파벳 실적 나오고도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알파벳 너희도 끝난 네.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광고 매출 같은 거 좋았거든요. 예. 광고 매출 그런 거 뭐 사실 생각보다 안 나빴다. 뭐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장외 시간에 발표하고 4% 올랐거든요. 그래요. 그거예요. 뭐 FOMC 그런 거 하고 네. 어쨌거나 지금 강 팀장님 말씀을 좀 듣긴 들어야 되는데 하도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도 아니 나스닥 선물이 막 뛰니까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러나 하시길래 역시 진짜 우리하고는 다르네. 우리는 실적 역대 최고치 나와 보면 집 빠져버리는데 시간차 공격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네 현대위아 오늘 8% 올랐잖아요. 어제 실적 발표하고 오늘 8% 올랐어요. 오늘 8% 올랐어요. 이게 실적이 도달하는데 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차가 많이 막혀. 알겠습니다. 강신님이 그 아까 그 표에서 좀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궁금한 게 부채 비율이 그때 무슨 쿠 아저씨요? 네, 리처드 쿠. 그러니까 저도 저 보고서를 그저께인가 네. 그저께인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연준이 자꾸 막 그렇게 발행하고 막 그랬는데 그 부채들은 다 어디 간 거고? 국가가 갖고 있죠. 국가가 그러니까 네. 기업과 가계 부채를 국가가 다 귀속을 시켜버려서 국가의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감히 누가 상환 청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니 뭐 중국 같은 애들이 이제 국채 가지고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 네. 과거에는 민간이 갖고 부채를 크게 일으켜서 투자하다가 망가지면 민간이 망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그걸 지원을 못 해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이클에서의 특징은 대부분의 빚을 정부가 떠안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트리거가 돼서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세션이 오더라도 뭐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마일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가진 부채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9월부터는 QT가 이제 네. 600억에서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QT도 이번이 두 번째인 거고. 네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약간 뭐 신용이 일단은 망가지거나, 네.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상 미국 같은 나라의 국가 부채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채 문제가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계 부채가 뭐 예전처럼 막 큰 그레이트 리세션이 올 때처럼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주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리세션은 오는 거고 어떤 리세션이냐, 어떤 리세션이 오는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면 그렇게 공포스러운 리세션은 아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물가를 통제를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뭐 우리들이 의도한 대로 간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훈 팀장님 저 자료가 우리 자료실에 안 올라갔나? 네. 올려도 되는 거죠? 제가 근데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서 올리지 말아달라고 올리지 말아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보시고 NH투자증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올라와 네, 있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저는 이미 다 보고 왔습니다. 네. 저 첫 장이 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볼커 모멘트, 볼커랑 이야기만 나와도 사실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약간 두드러기 나죠.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제목을 볼커 모멘트라고 잡았었는데 네. 되게 잘 잡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6월 FMC에서 왼쪽 차트 봐주시면 성장률 전망을 낮췄어요, 많이. 네. 어떻게 낮췄냐면 올해 성장률을 미국을 올해 내년 둘 다 1.7로 낮췄습니다. 근데 연준이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미국이 풀카파로 돌리면 낼 수 있는 성장률이 대략 1.8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낮게 봐요. 네. 근데 미국 역사상 미국 성장률이 잠재보다 낮은데 금리를 올렸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볼커 때랑 올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FMC 6월 FMC 이후 메시지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야, 우리 GDP가 올해 마이너스 보거든. 근데 금리 올릴 거야. GDP 캡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잠재 성장률만큼도 못 간다 이 얘기네. 우린 그렇게 올해도 내년에도 미국의 성장률은 잠재보다 안 될 거로 봐. 근데 올해도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미국 역사상 이랬던 적이 볼커 때와 올해가 유일하니 연준의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용인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왔다고도 봐요. 어찌됐든 보시면은 5월달, 지난달에는 미국 물가가 서프라이즈 나고 나서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저희가 9.1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틀렸어, 그분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그 채권 다 틀려놓고 죄송합니다. 9.1이 나왔는데 네. 금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보면 결국은 그 시장의 반응 함수가 물가가 무서워서 연준이 금리 올린다가 상반기의 테마였다면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올라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건데 그래서 경기는 많이 안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 함수가 지금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6월달 CPI가 9.1이 나오고 그 당일날만 금리가 올랐다가 지금 10년물 금리 고점이 3.48이었다가 지금 어제 종가로 거의 2.75까지 왔으니까 맞아요. 거의 70bp 가까이 급락한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년 금리가 1.8까지 갔다가 1.1대까지 내려왔거든요. 70bp 독일도.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은 이미 미국 채권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매크로 꾼들이 있다는 그 시장에서는 연준의 포커스에 대해서 물가 때문에 금리 계속 올릴 것 같아. 이거는 상수야. 근데 이것 때문에 올해 내년에 경기는 꽤나 망가질 수 있다. 이런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채권 시장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들어보면 아까 이야기하신 마일드한 침체가 맞을까? 만약에 네. 마일드한 침체가 아니라 진짜로 거대한 복합위기라고 본다면 내년도 인하까지 반영해서 10년금이 더 빠졌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인하 프라이싱이 이미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보는 뷰는 마일드한 리세션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내년도 CPI 기준으로 5자, 6자 이렇게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그 물가 상황이 아직까지 녹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내년도에 마일드한 리세션을 보고 금리 인하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보험용 금리 동결 정도를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이렇게 올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올린 다음에 하반기에 좀 인하해 준다. 블라드 총재 같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블라드가 내년도 인하 얘기는 없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최대한 빨리 올려야 그렇죠. 차라리 더 후가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컨센은 그런데요. 저는 올해 오히려 시장 컨센보다 조금 낮게 올리고 내년도에 보험용 금리 동결 정도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놀 때 놀자님이 그저 금리 인하 마약 취한 것 같은 시장. 그래 저도 공감하는데 맞아요. 이게 금리를 갖다가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가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금리를 내려주면은 좀 경기가 살아나는 거는 인정. 그죠? 어쩔 수 없죠. 예. 당연한 얘기. 그게 흔히 하는 말로 그 무슨 실로 땡기면 오고.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는 땡기면 오고. 근데 금리 인상한다고 실을 민다고 해서 밀리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흔히 하는 비유로. 아까 저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채권 시장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움직이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주식쟁이보다는 채권쟁이들이 좀 똑똑해. 맞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보다 채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럼 인정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해요. 채권 시장이 왜냐면 요새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막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채권 시장은 침체 온다라고 해서 채권 금리가 뚝뚝뚝 빠지는데 주식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보들 아니야? 침체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보면 의외로 과거에 미국 EPS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때가 보통은 주가의 바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가격은 항상 오르니 애널리스트들의 EPS 하향 조정을 미리 예상해 주가가 빠져 있다가 실제로 하향 조정되면 바닥.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가 주식시장 사계절에서 말하는 역실적 장세가 확인됐으니 그 다음은 어쨌든 금융 장세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논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EPS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으니 그 역금융 장세의 어쨌든 최악은 대충 마무리된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도 실제로 이번에 75를 보고요. 9월에 50 보고 4분기에는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갈 거로 보거든요. 네.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긴축의 기울기가 어쨌든 낮아지고 역실적 장세가 확인됐으니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 주식 애널리스트분들의 영역인 거고 네. 어쨌든 저 같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사실 채권 투자는 적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 계속 올리다가 역실적 장세라는 건 드디어 그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경기가 꺾이고 있다. 그럼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꽃놀이팬 게 침체가 오면 땡큐. 침체가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덜 해주면 그것도 땡큐. 그래서 지금 같은 사이클이 사실은 채권 투자하기 좀 좋은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침체가 오면
경기가 둔화되니까 안전자산, 채권 좋으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이 올라간다. 아니 경기가 좋아도 미국 뭐 채권 금리는 경기를 반영하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장기 채권 금리 올라간다. 맞습니다. 뭐 좋아도 올라가고.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 건 가격이 빠지는 거. 근데 이제 아닌가요?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저기 채권 시황을 읽다 보면은 야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는데 그걸 갖고 이 시황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도 꿈보다 해몽이라고 가끔씩. 그래서 막 채권 금리가 장기물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또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단순 무식하게 미국채 10년물이 3.5% 금방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저거 1% 밑에 맞아요. 있던 그게 3.5%면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 정말 굵직한 돈들, 큰 돈들, 무슨 뭐 템베거 쫓아댕기고 무슨 뭐 테마 쫓아댕기다가 뭐 대박 아니면 쪽박 이런 돈 말고 그냥 원금만 보존해라. 까먹지 말고 거기다 이자 얹어주면 좋고 하는 돈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시대에 3.5%면 이거는 땡큐 고자이마스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주식 한다는 애들 보니까 뭐 작년 뭐 한 가을부터 시작했던 주식들 보니까 미국 나스닥도 20 몇 프로 빠져 있고 어떤 종목은 50% 80% 빠져 있는데 저걸 갖다 투자라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픽스드 인컴 원금은 확보돼. 그게 뭐 0.5니 1.2니 하다가 3.5 고맙지. 그렇죠. 엄청. 그리 쑥 들어오니까 가격 올라가면서 그 수익률 떨어진 거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티핑 포인트에 가면 더 이상 이 이상으로 다른 자산보다 훨씬 더 미국 쪽의 매력적인 애초 일드 자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드 갭 같은 거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5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리얼머니들이 올 수밖에 없는 레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채권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에. 그러면 일단 더 이야기를 나눠 이어가 보면 일단 이제 소비지표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연준이 원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소비를 하면 네. 두 가지 돈의 소스가 있죠. 저희가 근로에서 버는 근로소득이 있고 있죠. 원래 갖고 있는 돈,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저축하면 예금 같은 걸 떠올리시겠지만 예금에다가 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자, 근데 요거 차트 하나 봐주시면 뭐가 있냐면 코로나 이전에요. 네. 10년 동안 미국 가계자산이 거의 10년 동안 55조 달러가 늘어요. 10년 동안. 근데 코로나 이후에 7개 분기 만에 40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늘어난 게 7개 분기 만에 80%를 따라잡아요. 7개 분기면 얼마야? 1년하고 4개 분기가 1년 아니야. 1년하고도 1년 한 9개월 만에 10년 동안 늘어난 가계자산의 80%를 따라잡아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주식이랑 부동산 다 올랐으니까. 심지어 그 통계는 네. 비트코인에 포함되지 않은 통계예요. 연준 통계니까. 네. 자, 어떤 이야기냐면 누가 봐도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가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네.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정부가 줬던 보조금은 흔히 말하는 앵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미국 소비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부의 효과가 엄청났던 거죠. 지금 무디스나 연준이 추정하는 게 미국 가계가 1달러 정도 자산이 늘어나면 4.5센트 정도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45%를 써요? 아니야. 4.5%네. 4.5%. 굳이 따지면 4.5%. 정도. 근데 보시면 작년에 미국 가계 순자산이 19조 달러 정도 늘었으니 작년 미국 소비의 거의 46% 정도가 부효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야, 이거 연준 입장에서 소비를 꺾어내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정 부분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빼는 게 연준의 목표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산 시장의 인플레. 네, 자산 시장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약간 집값 좀 떨어뜨리고 주식 주가도 다, 좀 떨어뜨리고 비트코인도 좀 작살내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작살 났고. 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고점 대비 지금 30%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우쭈쭈가 없죠. 우쭈쭈. 예, 도와준 게 주식 없죠. 빠졌으니까 금리는 내려줄게 이런 말. 우쭈쭈. 그러니까 우쭈쭈. 생각해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2018년에도 그렇게 버티던 페드가 결국 11월 달에 금리 우리 계속 올릴 거야 라고 하고
S&P가 한 달 만에 고점들 20% 빠져버리니까 바로 그 뭐 중립금리 한참 멀었다고 파월 막 잘난 그거 할 때. 얘기하고 나서 한 달 만에 S&P가 고점 대비 20% 빠지니까 인내심 동결 얘기 바로 해버렸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가 더 중요한데 연준 입장에서 핵심 의제가 심지어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용인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게 의도인데 어떻게 잡을 건데 소비를 꺾어야지. 지금 소비 뭘로 하고 있어? 부효과. 아 그러면 일정 부분 자산 시장의 거품을 빼는 것이 지금으로서 연준의 의도였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이- 네. 내일 FMC에서 75bp를 하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뭐 여느 때 하고 비스무리한 그 톤으로 가는 거지. 네, 맞습니다. 우리는 뭐 데이터 디펜던트고 네, 맞습니다. 다음 9월 회의 때까지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표와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또 우리는 결정할 거다. 뭐 뻔한 소리 하겠지.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살살 갑자기 긴축해서 뭐 완화로 돌 것 같은 그런 낌새도 안 보이고 뭐 이랬는데 이거 갖고 그래 뭐 우리 다 알던 내용이네 하고 예를 들어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 막 한 2%대 막 상승을 해버리고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나쁘다 하지만 그렇게 나쁜 거 아니네 하면서 괜찮네. 올라가고 네. 한국계 그러니까. 바보들 실적 잘 나왔는데도 빠지고 있어. 우리는 나쁘게 나왔지만 생각보다 덜 나쁜 해서 우리는 막 날아가는 시장인데 그러면은 오히려 연준이나 파월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대 먼저 신호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긴축에서 완화로 선을 신호는 안 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 같이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비하인드 커브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난번에 다른 사회자분들이 계실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딱 2년 전 이맘때 저희가 아마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눴을 것 같냐면 다 버블 얘기했어요. 3월 달에 글로벌 팬데믹 선언 나오고 나서 4개월도 안 돼서 나스닥 S&P 그렇죠. 신고가. 맞아? 사람들 죽고 있고 뉴욕에서 바디백이 없어서 시체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뉴스랑 주식 신고가 뉴스가 같이 나온다고요. 그럼 다들 생각했던 건 이건 버블이냐? 이게 제일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기 때 2020년 3분기 때 전 세계 주가가 옆으로 기어요. 버블이냐 아니냐? 그래, 회복이 맞아요. 뭐냐? 네. 근데 10월 달에 파월이 가르마를 어떻게 타주냐면 야 너희들이 돈 너무 많이 풀어서 버블 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버블이고 뭐고 사람들이 죽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더 많은 맞습니다. 하트브레이킹. 맞습니다. 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돈 계속 푼다.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게 비하인드 커브예요. 무슨 얘기냐면 커브 뒤에 숨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측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질 걸 예측해서 돈 안 뺄 거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께 진짜 엄청난 환호죠. 프라이스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밸류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계속 돈 풀 건데 돈의 어디까지 가치는 올라도 떨어질 경기가 안 올라오면 우린 계속 풀 거다. 거야. 쉽게 말씀드려서 그때 미국 채권 금리 0.5까지 빠졌으면 미국 채권이 퍼가 200배인데. 그러면 뭐가 결국은 파월이네. 우리 미국 주식 뒤늦게 들어가고 물리게 한 사람이. 연준이 파월이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파월이 정확히 반대로 2년 전과 반대로 물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커브 뒤에 숨겠다. 예측하지 않겠다. 물가에 대해서 미묘한 해석하지 않을 거고 물가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하락할 때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뭐 물가가 한 달 정도 레깅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 달에 본 게 6월 CPI였고 7월 달에는 아마도 감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7월 달에는 실제로 가솔린 가격이랑 정제 마진이 많이 빠져서 네. 8월 중순에 확인되는 MOM 물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내려올 수 있는데 문제는 연준은 분명하고 명료한 하락을 보겠다고 했으니 네. 일단은 8월, 9월, 10월까지 시장이 진짜 원하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는 그래서 시각은 3분기가 교집합이다. 경기 지표가 꺾이는데 연준도 긴축을 강공을 이어가. 그러면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펀더멘탈리 연말 연초에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싹 다 선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상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9월달 정도 되면 어차피 우리 강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7월, 8월, 9월 CPI가 꺾이는 걸 이제 그 연준이 볼 거고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고 고점 받고
빅스텝 75에서 50에 25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 다 반영한 거 아니야? 그때부터 그럴 수 가자. 네. 뭐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아마 지금이 교집합이고 조금 더 강한 침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근데 방금- 침체가 된다고 네.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2018년 4분기에 누가 봐도 경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비하게 망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주가 빠졌었고 막상 경기 안 좋을 때 2019년에 주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랑도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네. 서로 조금 오해가 있는 거는 침체가 올 것 같고요. 마이너스 리세션을 보고 금리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주식에 대해서 항상 숏놀리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침체가 진짜로 너무 멀리 있으면 침체 콜을 하면 분명히 숏놀리가 맞아요. 근데 오히려 역실적 장세 안에 들어와 버리면 곧 금융 장세거든요. 침체가 오히려 지근거리에 있으면 당연히 기대하실 수 있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거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바뀔 건데 강도는 약화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주식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저의 영역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계속 경기 지표는 꺾일 건데 금리 올릴 거고 시장이 원하는 분명한 클리어한 긴축에서 완화로의 전환 시그널도 없을 거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많이 꺾일 거야. 대신에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경기가 많이 망가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인하하기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긴축의 강도 자체는 조금씩 약화될 거다. 그거를 긍정론으로 보시는 분들은 좋게 보실 거고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라는 분들은 신중하게 보시겠죠. 근데 일단은 연준의 정책을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이제 주식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가 거의 최악이고 뭐 경기 상황으로는 가장 최악이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라는 논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공포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어느 정도로 연준이 올릴지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안 된 상태니 네. 그러니까 사실 깜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도 본인들이 물가 전망에 틀려왔기 때문에 본인들도 얼마나 금리를 올려줄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쯤 되면 흔히 말하는 사정권 안에 들어온 경제, 그러니까 암중무색이 아니라 좀 킨 상태에서 연준도 시장과 조금 더 클리어하게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막상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여기서 방송을 하고 모든 가정은 경기 침체가 오면 물가는 피크아웃 할 거다. 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일 하기 어려운 질문은 침체가 왔는데도 물가가 안 꺾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고민인 거죠. 물가 전망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냐?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뭐 미국의 물가는 이제 2% 아래였잖아요. 맞아요. 좀 꺾인다라고 해서 뭐 6%대, 5%대 이게 계속 간다고 하면 그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게 그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연준이 더 뭐 금리를 내린다거나 할 수 없을 없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역금융 장세로 왔으니 역실적 장세 왔으니 금융세 보면서 주식 살래 아니면 채권 살래라 보면 약간 채권이 조금 더 편해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가능성. 지금까지 물가 전망을 연준도 다 틀려왔거든요. 한국은행도 뭐 블레임하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올해 한국 물가를 2%대 밑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투자자분들의 질문은 세미나 가면 그런 친한 분이 연준도 틀렸는데 네가 어떻게 맞춰? 네 주제 맞습니다. 저는 박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5월 달에 그래서 연준이랑 ECB랑 영란은행 총재가 같은 질문을 받아요. 네. 만약에 니들이 이렇게 했는데 경기만 망가지고 물가 안 잡히면 어떡할 건데? 아, 최악인데. 그랬더니 새 총재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럼 금리 더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금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아니고 원래 잡히는 건데 어떻게 때려 맞추는 그런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중앙은행 경제학적으로 입장에서는 맞는 건가요 지금? 코끼리를 바늘로 어떻게 죽일 건데? 코끼리 죽을 때까지 그 바늘로 계속 찌른다. 그러니까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손 놓는 순간 더 터모일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그널 그 신호도 결국은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게 올 거고 이 정도면 그래도 야 침체가 왔으면 물가는 잡힐 수 있어. 사람들의 소비가 분명히 꺾일 거고 막상 사람들이 옆에서 내 동료가 잘리면 임금 상승도 요구하기 어려워 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에 수많은 이코노미스트 채권쟁이들이 틀려왔던 것처럼 안 꺾이면
안 꺾이면요. 그럼 연준은 금리 더 올릴 겁니다. 단기 금리. 그러면 경기는 더 많이 침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이 조금 더 편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스닥을 보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보시는 분들과 채권쟁이들이 어떤 게 좀 맞물리냐면 성장이 희귀해질 때 나스닥이 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장이라는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술주나 이런 성장주들이 가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성장을 안 좋게 보는 채권쟁이들이 의외로 나스닥 보시는 분들과 좀 비슷한 견해를 갖게 되는데 지금은 연준 정책과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채권이 편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 전망 올해 가장 이제 저를 겸손하게 만든 그리고 부분이었죠. 지금 좀 물가 전망 뭐 이런 것 갖다가 섣불리 하기가 힘든 게 이게 경제적인 요인만 갖고도 우리가 잘 틀리는데 여기에 지금 정치적, 국제 정세적 요인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런 전쟁이 걸-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으며 지금 저 가스 밸브 갖고 지금 장난치는 거 봐.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하는 가스라이팅은 그런 뜻이 아닌데. 러시아가 독일한테 하는 가스라이팅이죠. 네. 네. 아니 무슨 뭐 40%로 줄였는데다가 이제 또 20%로 더 네. 줄인 다음에 맞습니다. 러시아가 네. 유럽에다가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네. 그래서 또 천연가스가 또 이제 길길이 뛰고 하는데 아니 지금 그러면 봅시다 강 팀장님 지금 미국 2년물이 얼추 얼마요? 미국 2년물 금리가 지금 3% 안 되지 2.7 아니요, 지금 25bp 높으니까 2.9 정도인가? 3% 정도. 잠시만요. 그냥 한번 보고 네. 얘기합시다. 아, 2년물이 최근에 고점이 얼마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 투텐 스프레드 역전이 한 20pp 되니까 지금 미국 2년도 지금 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3% 위로 네,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이죠. 지금 기본 가정은 대충 그거 아니에요. 지금 2.25라 저 연방기 연금리 목표 상단이 2.25 지금 지금 1.75 입니다. 1.75지. 네, 내일 되면 1.75고 이제 오늘 이제 75p 올리면 이제 2.5가 돼. 네, 맞습니다. 2.5가 되면서 우리 한은 2.25로 또 올라서 그리고 지금 다들 지금 짱구를 굴리고 있고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르면 9월 달에 50 그럼 3 그리고 11월 12월에 25 25에서 연말에 가면 3.25에서 3.5 자 위가 3.5가 돼요. 그게 컨센입니다. 그게 컨센이에요. 네. 여기서 크게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낮아지든지 올라가면 이제 시장이 반응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그러면은 연방기금리 상단이 3.5면은 2년물이 원래 얼마쯤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년에 3.5면은 이제 3.75나 80까지 가 있을 텐데 2년물이 네. 근데 만약에 3.5가 됐고 실제로 시장이 야 얘들 내년에 이거 못 버티고 내년에 인하할 거야 프라이싱이 들어가면 더 낮게 있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기준금리보다 2년 금리가 낮게 프라이싱이 됩니다. 내년도 인하를 보면 시장이. 지금 그러면 현재 미국채 2년물 수익률 봐서는 내년부터는 금리 못 올린다를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3.05입니다. 정확히. 지금 2년물이? 네. 근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내년도에 못 올린다 프라이싱은 유로달러 선물이 이미 되고 있어서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열심히 올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인하할 가능성이 몹시 높다.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할 가능성이 몹시 높다? 네. 인하. 내년에는 인하로 돌아선다. 꼭 그렇게 믿을 수 있나? 왜? 그걸 안 믿으시니까 아니, 내 그럴 동결한다고 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저는 그래서 열심히 올리고 인하보다는 네. 시장 컨센보다 조금 낮게 올리고 내년 동결하지 않을까 제 뷰는 그렇습니다. 그 뭐 흔히 하는 말로 샤워실에 바보들이라며. 아.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맞습니다. 연준이 뭐 뜨겁게 차갑게 했다가 어차가 익하다가 이제 세월 보낸다는 건데 지금은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뜨거운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5까지는 한번 땡겨 보겠다는 거 아니야. 일단은 컨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센은 그렇게 되어 신호도 있는데. 줬고요. 3.5쯤 가서 샤워 좀 하지. 뭘 그 3.5 가자마자 또 내리려 그래. 뭐 샤워기만 이거 밸브만 돌리다가 샤워는 언제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너무 시비하게 망가지는 것도 연준은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내년 인하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야 물가 5% 이상에서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걔들도 모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일드한 리세션까지 오케이인데 좀 시비한 리세션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뷰는 시장 컨센서스 조금 낮은 3.25 정도로 저는 연말로 보고 있고 대신 내년 동결 이렇게 좀 시장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요 정도로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망가져야 되는데 많이 망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전 그런 건 있어요. 조금 전략적인 이야기인데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꼭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의 장소가 미국일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또 무서운 얘기를 하시려고? 아니 무슨 얘기냐면 네. 사실 유럽이 먼저 망가져주면 땡큐죠. 유럽의 수요가 먼저 꺾여서 망가져주면 어쨌든 글로벌 수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이 꺾이면 상관없으니까 어떤 거냐면 요거 좀 봐주시면 그래도 아시아가 아닌 게 다행이네요. 야 우리 참 말 못되게 한다. 유럽이 꺾여주면 땡큐죠. 아니 근데 시청자 중에 지금 유럽에 계신 분 없어요. 유럽. 5페이지 여기 왼쪽 봐주시면 지금 저는 어떻게 지금 이걸 보고 있냐면 역환율 전쟁이라고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장이 궁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자국 통화를 절하해서 수출하고 막 돈 벌려고 했던 거 네. 했던 네. 전쟁이라면 네네. 지금은 글로벌리 모두가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으니 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위해서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제공하는 47개 국가 중에 금리 인상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올라온 게 거의 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모든 중앙은행들이 내 인플레이션 니들 가져가라 이러면서 전쟁, 역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 계속 금리 올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 올리면 너희들도 올려야 되는데 누군가 한 명 부러져 주면 사실 미국 외지에서 부러져 주면 미국은 땡큐죠. 그리고 사실 가장 어떤 가능성이 높은 데가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중에서. 지금 뭐 사실 야, 그러면 전쟁도 뒷마당에서 일어났고 여기서 한번 보자. 한번 또 이제 삐딱선을 한번 타봐야지. 이러다 패널도 다 안 나오시겠어요. 자꾸.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겠다. 현재 연준의 스탠스요. 근데 그놈의 경기 침체가 확 무슨 시스템 붕괴 정도까지 가는 막 망가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플레를 잡는 과정에서 뭐 증시가 막 확 부러지고 이런 것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또 무슨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해고하고 막 회사한테 사람들 자르고 그거는 마일드하지가 않고 좀 하드한 그 경기 그런 거 말고 어쨌거나 자기들이 요거 잘하고 요 말을 잘하고 금리도 적당하게 알아서 이렇게 올리고 해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와 뭐 시장이 금융시장도 막 잘 뭐 그렇게 막 곡소리 안 나게 가끔 하고 인플레는 잡히고 물 좋고 정자 좋고 또 뭐가 좋아야 되나 물 좋고 정자 공기? 좋고 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연준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잡을 수 있다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얘기한 것도 베이스 시나리오 저는 생각하는데 연준은 당연히 정책 당국자니까 네. 침체 없이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어제 옐런도 우린 침체 없이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파월이랑 옐런 빼놓고는 다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만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뭐 정책 당국자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신호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래 또 미국이 그거 잘해요. 거짓말? 아니 최근에 했던 QE 보고는 저거가 낮 QE라 그랬어. 맞습니다. 양적완화 실컷하면 이거는 QE가 아니다. 낮 QE다. 지금은 맞습니다. 리세션이 아니고 낮 리세션이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본인들은 침체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건 그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차라리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침체 없이 물가 잡는다? 이건 거짓이라고 보는데. 차라리 어디 한 군데 뿌려졌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일정 부분 침체가 나오면서 물가 잡을 수 있다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 같아요. 미국은 약간 침체 오고 다른 나라는 좀 많이 오고 그럴 수 약간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라는 뉘앙스로 그쵸. 저는 들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100% 동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블라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침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운 개념을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GDP는 안 좋은데 미국의 GDI는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미국 애들이 번 돈으로 구매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니까. 근데 그거를 반대로 보면 달러만 강세고 엔화, 유로화 모두 약세죠. 다 약세잖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다른 나라든 GDP는 좋아 보이지만 교역 조건으로 돌이켜 보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본인의 내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도 수출하고 리세션 가능성도 다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좀 열받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걸 통해서 애청자 중에 네. 이 아이디 자체가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이고 아하. 그 사진도 이렇게 파월 네. 증명사진 올리신 우리 애청자분이 아까 제가 그 우리 미국 주식 들어가서 물리게 한 게 파월 탓이네 했더니만 죄송합니다라고 댓글을 올리시더라고 채팅방에. 근데 지금 또 제롬 파월님 그러셨어. 유동성 박살나게 해서라도 물가 잡는 구도를 만들 예정이지만 제 탓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믿음. 근데 뭐 사실 개인적인 뭐 블레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 상황 같은 거였잖아요. 예를 지금 들어서 근데 미국에 제가 제로엣지를 비롯해서 몇 군데서 읽었어요. 미국 저 언론에서 지금 데모크래트 민주당 쪽은 미국의 민주당 쪽은 딱 지금 준비돼 있대. 리세션이 오거나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이렇게 되면은 죄다 연준 탓이야라고 몰아붙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어쨌든 중앙은행의 맨데이트가 미국 같은 경우에 어쨌든 물가와 고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위공직자가 본인들의 목표를 실수했으니 당연히 블레임은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사실 저 보고서를 싹 다 읽어봤는데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이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은 부채도 좀 가계 부채도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큰 침체는 올 것 같지 않다. 뭐 지표가 뭐 예전에 부채 막 그런 거 이야기를 하시면 근데 한국은 지금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한 충격이 한국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거 미국은 괜찮은데 한국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한국 경기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네, 보통 저희가 가계부채 얘기하고 금리 인상 얘기하면 시스템 리스크를 많이들 네, 무서워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나리오가 가계부채가 많은데 이자 비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 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이 파이어 세일 나오고 시스템 위기. 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스템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 얘기 들었는데 한 번도 저희가 그런 걸 실제 못 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국면에서 가계부채 늘었다고 네, 하는데 네, 네. 올해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네.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요. 저소득자, 중위소득자, 고소득자가 있잖아요. 네. 저소득자의 대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왜 그랬어요? 저소득자분들은 보조금 받고 이런 보조금을 걸로 받아서? 다 빚 갚고요. 늘어난 대출이 대부분 다 고소득자만 늘었습니다. 대출 주식하고 받기가 뭐 어려웠으니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만 빚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네. 80% 이상이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자 이상으로 그러니까 4, 5분위 분들이 다 갖고 계세요. 80%를.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가 많고 변동금리니까 여기까지는 다 팩트. 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로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기 둔화의 폭은 한국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좀 있을 거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소비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거는 한국 경제에 큰 문제는 아닌가라고 크게 임팩트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은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출국가는요. 본인들 나라 소비자분들이 얼마나 소비자 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 고객님들 돈 얼마나 쓰냐가 핵심인데. 미국이.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저 중학교 때도 했던 얘기인데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이 몸살 걸린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재채기만 해도 한국은 감기 걸린다. 근데 저희 고객님들이 마일드 리세션으로 가신다고 하니 한국 경기는 꽤나 안 좋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고 저희들의 제 1, 2, 3등 고객들이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3등이 유럽인데 중국은 어쨌든 최근 지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렇다고 부동산을 다시 올리려는 시도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 소비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큰 기대 어렵고 두 번째 고객님인 미국은 물가 잡겠다고 경기 침체를 유도하신다 그러고 세 번째 고객님인 유럽은 뭐 전쟁 때문에 뭐 아주 그냥 힘드시고 그럼 사실은 지금 당장은 이번 주 한국 GDP가 서프가 나왔지만 하반기 경기에 대한 시각은 저희는 조금 미국보다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50bp 올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막 경기가 되게 뭐
좋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걱정되지만 미국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도 그렇게 막 비스텝 이런 거 따라가도 되는지. 근데 반대로 네. 하반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비빌 언덕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올려놓는다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미리 나중에 추후 인하폭도 쌓아둬야 되고 그리고 미리 어쨌든 물가가 높으니까 시장이 대응한다라는 것도 기대 인플레도 눌러야 되니 할 수 있을 때 한다. 이 컨셉으로 50bp를 올렸다고 보고요. 저희 그래서 아마 8월 달에도 25bp 올릴 거고 시장 컨셉은 4분기에 한 번 더가 시장 컨셉인데 저희는 4분기에 인상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올리고 분명히 총재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신호는 당연히 안 주실 거고 추가 인상 시그널을 주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4분기쯤 가면 막상 인상 진짜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퀘스천이 있어서 맥스 가더라도 7호, 베이스 시나리오는 8월 인상하고 4분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미국이랑 75bp가 차이가 맞습니다. 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건데 네네. 그건 괜찮은 거고 지금 뭐 이야기하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그렇게 뭐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25bp 정도야 뭐 큰 의미 없어. 근데 그게 75bp 차이라면 저 같아도 예금하러 가서 KB에 갔는데 2% 주고 NH에 갔는데 2.75 주면 당연히 글로 돈 다 빼서 넘길 거야. 25bp면 사실 뭐 의미 있어. 뭐 좀 귀찮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75bp는 좀 큰 거 아닌가요? 그쵸, 75bp는 이제 작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네. 그래서 근데 그 시각은 원화채 투자, 그러니까 원화로 자금 조달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그러면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시겠죠.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 채권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사실 워낙 지금 환해지 프리미엄이 너무 지금 비용이 커서 해지하고 수익률은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한국이 높고요. 연말로 가더라도 그럴 것 같고 반대로 어쨌든 미국도 선반영해서 금리를 낮아져 있으니 뭐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은 크지 않을 거로 봅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75bp가 난다는 의미는 네. 한국보다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좋다는 이야기니 당연히 그로스에 민감한 투자 자산들은 한국보다 미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주 인내하시면서 이 매크로적인 얘기를 들어오셨고 그러면 한번 강 팀장님 가시기 전에 여쭤봅시다. 지금 저는 지금 10년 국채 선물 요즘 이렇게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데 데일리로 보나 위클리로 보나 먼슬리로 보나 이거 저 같은 차트쟁이 눈에는 이거는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전형적인 V자 반등이고 전형적인 매수 다이버전스예요. 이거는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이 얘기는 금리 우리나라 더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 정책금리 기준금리하고 이 시장금리는 또 다른 얘기인데 맞습니다. 지금 누가 사요? 누가 산다는 얘기는? 채권을.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그 한 달 동안 거의 고점 대비 거의 50bp 이상 60bp 가까이 빠져서 아니 뭐 미국 빠진 거에 비슷하게 네, 맞습니다.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맞습니다. 금리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사실 우리 국채 선물 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뭐 숏플레이도 많았고 현물에서도 또 사실 또 롱스탑도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담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씩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시장 금리는 앞으로도 조금 더 낮아질 저는 여지가 그렇게 있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75p를 밟든 말든 연준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시장 반응 함수는 75를 올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까지 확장이 됐으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준금리 전망과 시장금리 전망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여건에서 연준이 어쨌든 비빌 언덕 있을 때 열심히 올리겠다라고 하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하향정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장기 채권을 담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담으실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코스피도 뭐 갭으로 올라오고 이틀 또 이렇게 좀 그거 하다가 또 갭으로 올라온 다음에 5일을 갖다가 옆으로 기다가 오늘 인상적인 장을 만들었어요. 미국 장 빠졌어 밤 사이에. FOMC 전날이야. 무슨 뭐 이렇게 LG엔솔 뭐 보호 예수 물량도 풀린다고 해서 다들 쫄고 있었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감아 올렸어. 이 진짜 코스피 시장에서 이 모처럼이 이만월 선생이 나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지수선물을 갖다가 10,000개까지도 장중에 순매도가 막 넘어갔다가 뭐 7,200개로 줄긴 줄었습니다만 막판에 이렇게 되면은 주식도 뭐
파월이 뭐라 한들, 연준이 뭐라 한들, 이거는 이제 좀 됐고 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적인 입장에서 채권이 편한 이유는 물가가 안 잡혀도 경기에서 침체 더 셀 테니까.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한 건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일단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왔다는 증거예요. 역금융 장세는 돈 풀리면 금융 장세고, 역금융 장세는 돈 쪼이는 거고. 맞습니다. 실적 장세는 실적 좋으면 가는 게 실적 맞습니다. 장세고. 저희가 보통- 역실적 장세는 무슨 의미인데? 실적 빠지는 거. 경기가 이제 안 좋아져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보통 주식시장 사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역금융 장세의 특징이 연준이 열심히 금리 올리고 돈 회수하니까 금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기준금리 올린다니까 장기금리가 빠지네. 그럼 누가 봐도 역실적 장세예요. 그러면은 조금 다 맞았다고 보시는 분들의 희망은 역실적 장세까지 왔으니 그 다음은 어쨌든 금융 장세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다 반영됐다면 오히려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채권 제가 보는 뷰와 위험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그렇게 상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봐야 아까 올라가는 거죠. 우리 강 팀장님은 이제 조금 금융 장세가 오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배팅하기에는 조금 주식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채권쟁이니까 채권이 지금 좀 채권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편하다. 죄송한데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요. 좀 짧게만 이제 9월부터 QT가 조금 늘어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너무 막 올리니까 QT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해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QT라는 거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자체가 돈을 회수하는데 워낙 지금 미국 단기 자금 시장에서 많아서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괜찮습니다. 네. 미국은 괜찮은데 네. 얘네들이 어쨌든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달러를 유럽이나 아시아로 안 써주다 보면 수합 쪽에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QT를 보면서 어떤 논리들이 됐냐면 야 괜찮아 미국 금융에서 달러를 워낙 많이 확보해놨기 때문에 유동 문제 없을 거야. 맞아요. 근데 그게 달러 유동성 문제가 미국에 없는 게 한국에도 없을 거냐 유럽에도 없을 거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QT가 내온다고 바로 뭐 트리거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 리세션이 오고 다들 현금 확보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게 문제의 진폭을 키우는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의 트리거라기보다는 침체가 왔을 때 유동성 확보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침체가 왔을 때 경기 금융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문제 걱정할 안 필요 될 것 없다.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만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승원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